네, 씹는 즐거움을 100세까지 오래오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네, 안녕하세요. 윤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맞아요. 가을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한데 네. 윤경빈 아나운서는 단풍놀이 좀 다녀오셨어요? 올해는 뭐 비도 오고 좀 많이 빨리 추워져가지고 네. 사실 거의 가을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왜요? 지은 씨는 어땠어요? 사실 저도 네. 단풍놀이 못 다녀와가지고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단풍이 생각보다 빨리 져서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단풍놀이 대신에 다양한 또 치아 정보들 맞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증부터 알찬 정보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네. 치아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 026676-0012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026676-0012번이고요.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샵 8181번으로 치아 고민들 보내주세요. 저희가 간편한 상담 접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치아 건강의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닥터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치아 상식들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조정민 원장님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오늘 또 스튜디오에 좀 오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원장님? 네, 뭐 가을이라서 날씨도 좋고 네. 국회의사당이 바로 마주 보여서 그쵸. 기분도 좋은데 네. 많이 긴장되네요. 예, 여긴 정말 여의도입니다. 그렇죠? 네. 자, 원장님 일단 저희가 시작하자마자부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치과에 가서 뭔가 좀 잇몸이 좀 불편한 것 같기도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어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이게 스케일링은 보통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자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예.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치아가 괜찮고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개인에 따라서 나이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럼요. 다 다르겠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교정 치료를 해가지고 음. 한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받거든요. 근데 원장님 궁금한 게 더 자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제 스케일링을 너무 자주 받으면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케일링 간격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나 어. 만약에 이제 20대, 30대 잇몸이 건강하고 좋은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젊은 분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했지만 교정 중이시라거나 또는 이제 부정교합으로 치아가 좀 삐뚤하신 분 그리고 보철이 많아서 치아 사이 틈에 음식이 많이 남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고 치석도 빨리 끼니까 스케일링을 일반적인 분들보다 조금 더 자주 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스케일링의 횟수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에서 2번 정도를 치과 원장님들도 권유해 주시는 게 맞군요. 네, 대부분 그렇게 추천드리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는 사실 조금 전에 짚어주신 부분들이 약간 나이가 있으실수록 좀 더 그런 걱정할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들면 따라서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요. 네, 그러면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 틈이 생기는데 그러면 전에랑 다르게 양치를 하고 나서도 틈에 음식이 좀 남죠. 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음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칫솔질 말고 뭐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을 부가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치석이 생기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저물 때보다는 그래서 스케일링을 조금 더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양치가 정말 잘 안 되고 잇몸이 많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개인차가 확실히 존재하는군요. 네, 많이 저 맞아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혹시 용경빈 아나운서 흡연 하시나요? 담배 저는 진작에 끊었죠. 지은 씨도 좀 빨리 끊. 어머.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 원장님, 흡연 여부에 따라서도 스케일링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은 니코틴 착색이 많이 되죠. 그러면 착색이 많이 되는 만큼 스케일링 치석도 빨리 끼니까 스케일링도 조금 더 자주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분은 커피 자주 드시나요? 커피는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예. 하루에 5잔은 마십니다. 5잔? 그건 좀 네. 많은데. 예. 저도 좋아해서 한 잔 이상 꼭 마시는데 예. 차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도 보면 착색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스케일링하는 간격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니 왜 술 중에도 보면 와인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치아가 착색되는 느낌 정도로 음. 보라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 더 치아에 안 좋고 그런가요 혹시? 착색이 된다고 해서 네. 치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제 마시는 음료에 산성이 높거나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와인이나 색깔 있는 음료들을 많이 마시는데 예. 음료 자체가 산도만 높지는 않다면 착색을 일으키긴 하지만 치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탄산음료는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탄산음료는 좋지 않죠. 그거는 뭐 이렇게 탄산음료에 뭐 생선뼈를 담가 놓으면 그게 녹아 없어진다고 네, 얘기할 그런 정도잖아요. 실험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코카콜라에 예. 이를 담그는 실험들도 실제로 예, 있는데 예. 네, 그만큼 산도가 높고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는 건 치아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스케일링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치석이 좀 있는 편이래요. 근데 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데 네. 치석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치석이 생기는 게 개인차가 좀 있는가요? 네. 치석이 생기는 속도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주로 침 분비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침 분비량이 좀 많은 분들은 이제 침 속에 칼슘 인성분들이 많이 방출이 되니까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치석이 좀 빨리 낍니다. 네. 근데 반대로 침 분비량이 적은 분들은 치석은 좀 덜 낄 수 있겠지만 예. 반대로 이 자정작용이 덜 되기 때문에 그 충치가 좀 많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침이 결국은 너무 많은 것도 당연히 좋지 않고 너무 모자라도 당연히 좋지 않고 좀 적당하게 필요할 텐데 그 물 같은 걸 좀 자주 마셔주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이게 침 분비량이 나이에 예.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 이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침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음. 젊을 때는 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따라서 이제 침샘들이 많이 퇴화하게 돼요. 그러면 침 분비량이 떨어져서 연세가 좀 높은 분들 중에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분비량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케일링을 받다 보면 말이죠. 왜 이렇게 뭔가 내 뼈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치아가 네. 계속 가니까 네, 네. 이렇게 계속 갈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괜찮은 공간도 겁니까? 막 생기던데. 네. 네, 근데 이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공간 얘기를 먼저 드리면 예.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공간은 치아가 깎여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고 치석이 막혀 있던 공간이 치석이 없어지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치석에 붙어 있는 잇몸들은 부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부어 있는 잇몸이 이 염증의 원인인 치석이 제거되면 예. 가라앉겠죠. 음.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기 전보다 치아 사이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처럼 네네네. 생각이 되는 되게 거예요. 적응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 그 예.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생각보다 치아 표면에 치석이 굉장히 강하게 부착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떼어내야 되니까 이제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초음파 진동의 그 특유의 느낌이 이 시리고 치아를 뒤흔드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느낌들을 드십니다. 치과 무서워요. 오늘도 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개인별로 스케일링 횟수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흡연량도 그렇고요, 뭐 침 분비량도 그렇고요.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스케일링 횟수를 정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전신질환자 중에서도 특히나 당뇨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염증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예. 스케일링이나 정기 검진을 6개월에 한 번 정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음. 그리고 이미 치주염이 좀 진행이 돼서 잇몸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치석이 좀 빨리 끼고 염증에도 취약하니까 마찬가지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식습관이나 양치 습관이 완전히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사람마다 똑같이 스케일링 간격을 맞추는 건 맞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상태를 좀 자주 치과 같은 데 가서 점검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식과 지식 그리고 머릿속에 저희가 좀 쏙쏙 저장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네. 전 저장 아니, 완료됐습니다. 저도 저장 완료했어요. 좋습니다. 바로
치과 예약해서 스케일링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치아 건강과 고민 그리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1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죠. 네, 당신의 치아 건강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012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네. 간편하게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샵 8181번으로 치아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간단한 상담 접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치나 치주질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임플란트 치료. 자연 치아의 기능과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고 올리고 건강한 치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잇몸이나 구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치료 기간과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치아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플란트. 치료 기간과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치아 건강 닥터스에서 알아보자.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아마 다 무릎 탁 치면서 맞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런 맞아요.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원장님,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일단 치아도 뽑아야 되고 뭐 잇몸 상태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일단? 네. 이 임플란트 치료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제 골유착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혹시 두 분은 골유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골유착? 글쎄요. 뭔가 이렇게 뭐 관절염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형외과적인 아닌가. 그런 단어 같은데. 그러게요. 맞습니다. 이 유착이란 말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골유착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금속, 타이타늄 금속 표면에 이제 사람의 뼈가 직접 부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골유착이 중요한 이유가 예. 우리가 임플란트 통해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이유가 뼈 속에 들어있는 임플란트가 뼈와 골유착을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골유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임플란트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생각하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예. 일단 문제가 돼서 발치하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요. 근데 발치한 자리 발치화가 치유될 때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치유된 발치화에다가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위치시킨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 골유착이 일어날 때까지 3에서 4개월 정도 기다리게 예. 되죠. 그리고 나서 골유착이 되고 나면 위에 인공 치아를 올려서 이제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상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네. 저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어쨌든 자신의 치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적응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심고 나서 내 치아처럼 사용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과정에서 음식을 씹을 때까지, 그러니까 치아를 발치하는 순간부터 음식을 씹을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보면 이제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발치아 주변에 문제가 없고 발치아 치유가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전신적인 원인으로 또 발치아 치유가 좀 더뎌진다거나 네. 또는 발치 전에 이미 그 주변에 뼈에 손상이 좀 있어서 가령 이제 심한 풍치가 와서 이 손상이 좀 큰 경우나 아니면 풍치가 와 있는데 오래 방치를 해서 치아 뼈 손상이 좀 큰 경우 또는 고름이 나올 정도로 심한 염증이 있는 부위는 뼈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치와 치유가 더 느려지겠죠. 그러면 전체 치료 기간이 또 더 늘어질 수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지만 역시라도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개인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일단 대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치료 기간이라든가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예.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치료한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쪽 어금니에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을 하신 아이고 환자입니다. 아팠겠다. 정말. 왼쪽 위 예. 사진을 보시면 엑스레이상에 이미 신경 치료가 되어 있고 크라운 치료까지 되어 있죠. 예. 근데도 뒤쪽 부리에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긴 거예요. 크라운이라는 게 저렇게 씌워놓은 걸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치아의 머리를 보강해서 덮어 씌워놓은 걸 말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아를 발치하고 예. 임플란트를 하기로 치료 계획을 잡았어요. 음. 그래서 치아를 발치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 발치했는 당일에 즉시로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음. 그리고 상처를 봉합해서 치유시킨 다음에 골류착이 될 때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을 줍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왠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사실 상담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임플란트 치료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맞아요. 이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면 이 치료 기간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네. 발치와가 치유되는 과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음흠. 또 그리고 마취와 수술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치과 한 번이라도 좀 덜 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거 괜찮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모두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좋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발치와 즉시 임플란트는 모든 케이스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발치에는 발치와 주변의 뼈 상태가 건전하고 좋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좀 진행된 풍치염증이 있거나 음. 심한 염증이 있었던 부위 같은 경우는 뼈가 손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초기 고정을 잡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즉시 임플란트는 조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치골 같은 거 치골이라고 하나요? 치조골이라고 치조골. 하죠. 네. 이 치조골을 먼저 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예. 결손부가 크거나 염증이 심한 때는 어쩔 예. 수 없이 치조골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예. 수식들을 하고 음. 치조골이 어느 정도 이상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잡을 만큼 회복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음.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좀 건강한 잇몸뼈를 가져야만 가능하다라는 점 맞아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의 관리가 정말 더 너무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골류착이 얼마나 빨리 잘 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이 결정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발치와 치유 기간만큼이나 골류착이 빠르고 강하게 되면 그만큼 치료 기간을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임플란트들은 원래 임플란트는 이 표면 처리를 통해서 이 접촉 면적을 크게 늘려놓습니다. 예. 그래야 뼈가 붙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골류착이 강하고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발달된 기술들로 표면 처리를 하거나 이 상부의 약재들을 도포해서 요즘 임플란트는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골류착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죠. 한마디로 좀 더 넓은 면적이 닿으니까 더 튼튼해지고 더 오래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골류착이 강하게 예. 되면 그만큼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신은인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믿고 사과 하나 확 뜯고 싶네요, 정말.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표면 처리 기술을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표면 처리 기술 말고도 또 있습니까? 네. 자, 임플란트를 보통 사진이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예. 나사처럼 이제 특이한 구조가 돼 있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제 임플란트 심었을 때 뼈 속에서 고정력이 좀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예. 이 나사 표면들에 이 안쪽까지 뼈가 들어와서 고부착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 나사의 형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또 나사의 크기나 뭐 나사산의 크기, 모양 또 간격들을 연구를 해서 가능한 한 더 고정력이 좋도록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예전의 임플란트에 비해서 요즘 임플란트는 고정력이 굉장히 잘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이제 뭐 주저하지 않고 임플란트 하러 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지금 네.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치아 불편해서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지만 치료 기간이 조금 부담이 돼서 망설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또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분들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전화 02-6676-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원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아까 뭐 스케일링도 스케일링이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잇몸뼈가 두꺼운 분도 계실 것 같고 좀 얇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 혹시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이 발치와의 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 완전히 수술 방법이나 수술 계획이 달라질 수 있죠.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발치와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3차원 CT가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3차원 CT요? 네. 그건 어떤 겁니까? 일반 엑스레이를 생각하면 2차원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예, 예. 근데 예. 그게 이 뼈의 형태를 3차원적으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예, 드릴게요. 예. 지금 왼쪽 위에 구강 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음.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조금 흐트러진 정도의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어금니 쪽에 잇몸이 좀 부어 올라와 있고 아. 그리고 여기 공간이 좀 큰 게 보이죠. 아. 네. 네. 그러네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예.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치아 주변에 검게 뼈가 녹아내린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이 치아가 위쪽 첫 번째 어금니인데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바깥쪽으로 볼 쪽으로 조금 가는 뿌리가 2개 있고 예. 입천장 쪽으로 굵은 뿌리가 하나 있죠. 그럼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렇게 중첩돼서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3차원적으로 정확한 이 흡수 상태를 보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러면 3차원 CT를 한번 볼게요. 네네. 네. 어떠세요? 아, 이렇게 쫙 정말 서라운드 네. 형으로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네요. 정말 정확한 치료가 가능할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셔도 치아 형태랑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가 확연하게 보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CT를 찍어야 음. 정확한 치조골의 형태를 지금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치료 방법,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네.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뭐 단면적인 어떤 면을 딱 보고 있었다면 엑스레이에서는 뭔가 입체적으로 아 내가 지금 치조골 상태가 어떤 상태고 잇몸이나 뭐 간격 같은 것들이 얼마나 벌어졌는지까지 한눈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더 정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임플란트처럼 치조골의 형태나 양이 중요한 치료에서는 3차원 C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3차원 CT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죠. 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임플란트 처음에 배울 때만 해도 네. 큰 병원급에만 CT가 있었는데 요즘은 주변의 치과를 가셔도 거의 대부분 CT가 치과에 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네. 치료 기간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까지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의 치아 고민들 상담 보내주고 계시다고 그럼요. 합니다. 한번 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신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네, 50대 남성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상악동 거상술을 한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왼쪽 위에 뼈 이식을 했는데 이 수술 이후로 고개를 숙이면 왼쪽 콧구멍에서 약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냄새도 심합니다. 며칠 전부터는 왼쪽 광대뼈부터 눈썹뼈까지 통증이 생겼습니다. 두통까지 같이 오는데요. 이게 수술 부작용이 맞는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치아가 불편하면 이 반사작용으로 여러 고통이 계속해서 그런 오잖아요. 거죠. 두통까지 같이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원장님 이게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나 얘기를 봐서는 아마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 상악동에 염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악동 거상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뭡니까 이게 무슨 상악 동네도 아니고 뭔지 저는 네, 상악동은 이제 네.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 예. 빈 구멍입니다. 동자니까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면 위쪽 어금니 위쪽, 그다음에 눈 밑에, 예. 코 옆에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이유는 예. 위쪽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은데 예. 뼈가 부족한 경우에 상악동의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서 뼈를 이식하고 거상이라는 건 들어 올린다는 들어 거군요. 올린다. 상악동 바닥을 들어 올려서 예. 공간을 만들고 거기 뼈를 이식해서 그렇게 만든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 급성으로 수술 직후에 급성으로 상악동염이 오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보통 증상도 없이 대부분 넘어가게 좋아지게 되는데요. 예. 근데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달 정도 지났는데 냄새가 나고 약물이 흘러나온단 말은
아직도 상악동에서 염증이나 뭐 고름이나 그 진물 같은 것들이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예. 그리고 통증이 생긴단 말은 그 염증이 오히려 조금 심해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 치과나 아니면 가까운 치과에 꼭 방문을 하셔서 예. 상악동 상태를 꼭 한번 검진을 해보시고 어. 일단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의 증상과 냄새라든지 고름을 줄여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면 상악동을 다시 한번 처치를 한다거나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수술했는 치과나 가까운 치과에 꼭 방문하셔서 상악동 상태를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네. 그러면 정확하게 이분은 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일단은 상악동에 아직까지 염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자세한 또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추가적인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문자 주신 분이 있는데요. 다음 네.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 여성분이에요. 엄마가 최근에 임플란트를 끝내셨는데 임플란트를 한 자리에서 계속 피 맛이 나고 잇몸에서 하수구 냄새 같은 게 난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게 좀 공통적인 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냄새 나시는 분이. 근데 치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사진을 찍어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엄마가 냄새 때문에 입을 못 벌리겠다고 하실 정도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대체 문제가 뭘까요? 아니 이분은 지금 문제가 있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네요, 원장님. 네. 진짜 답답하실 것 예, 같아요. 입을 못 벌릴 정도로 이 정도면 사람을 만나는데도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네요. 예. 냄새가 그 정도로 심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을 보면 음. 피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건데요. 냄새가 나는 원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피가 나는 건 대부분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거죠.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은 이제 심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네. 아주 가볍게 상부 잇몸에만 가벼운 염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예. 깊이까지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술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깊은 염증을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냄새가 나는 경우는 염증에 의해서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네. 임플란트는 치아처럼 통으로 하나가 아니고요. 이제 뿌리를 심어놓고 이제 기둥을 올리고 그 위에 인공 치아를 올려서 음식을 씹는데 네. 그 각 구조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틈이 생기면 그 틈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세균. 그러면 말씀하시는 이제 하수구 냄새, 그러니까 음. 조금 큼큼한 냄새들이 나게 되고 거기에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임플란트 상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가벼운 임플란트 주위염은 가벼운 스케일링이나 양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분은 병원을 가서 사진을 찍어 봤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중이라서 어떤 방법을 좀 이럴 땐 고민해 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예. 구조 사이의 틈은 네. 뭐 1mm, 2mm가 아니라 예.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아. 간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도 네.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3차원 CT 이런 거 찍어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해석하지만 3차원 CT도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이제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저희 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일단 구조를 풀어서 다시 한번 빼내서 내부 검사를 하고요. 세척을 해서 다시 끼운다거나 만약에 조금 틈이 발견이 된다면 예. 아예 구조를 바꿔서 재제작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틈을 없애주면 냄새가 개선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환자분이 지금 임플란트를 한 개 하신 건지 여러 개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한 개짜리면은 틈이 생기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증상이 나타날 수 네. 있고 네. 만약에 여러 개를 연결을 했다면 양쪽에 두 개가 버티고 있고 하나가 틈이 생겨도 전혀 증상이 없죠. 아하. 그냥 냄새가 날 뿐인 거죠. 근데 쓰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를 한 번 더 검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진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네. 풀어서 다시 한번 재식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걸? 재식립은 아니고 뿌리는 네. 그대로 두기 때문에 네네네. 상부 보철과 구조만 교체를 합니다. 교체.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기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궁금증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건강하십니까로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일단 아까 저희가 바로 식립한다, 바로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봤는데, 뭐 보철모 올리는데 이런 시간도 좀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바로 식립이 가능한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골유착을 기다린 후에 이제 보철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죠. 예. 근데 임플란트 식립을 했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임플란트 표면의 절반 이상이 건전한 치조골에 접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초기 고정력이 어느 정도 수치 이상으로 좋을 때, 그리고 가능하면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수술 당일이나 또는 하루 이틀 안에 임시치아를 바로 넣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최종 보철물처럼 심미적으로 완벽하고 또 씹는 힘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서 사용은 해야 되긴 하지만 가능한 임시치아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임시치아를 활용해서 일단 할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식립과 동시에 그러면 또 가벼운 식사까지 가능하니까 음. 정말 좀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당일 임시 치아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좀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원장님 이 발치, 식립 그리고 임시 치아 장착까지 이게 한 번에 모두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가능한 케이스에서는 네. 그런 게 하루 만에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기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자, 이 환자분은 이제 엑스레이나 CT를 보면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아래 앞니 쪽에 잇몸이 굉장히 흡수가 많이 돼서 예. 많이 약해진 상태죠. 어. 자, 아래 앞니 쪽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뿌리 끝까지 뼈가 녹아낸 상태고요. 어. 근데 위쪽은 이미 대문니가 하나 발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운데가 심미적으로 비었어요. 네, 굉장히 좀 보기가 싫은 상태죠. 예. 그래서 CT를 찍어서 지금 현재 치조골 상태, 치아 상태를 파악을 하고 네. 이제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 그래서 아래 앞니 쪽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고요. 위쪽은 많이 안 좋은 대문니 하나만 발치를 하고 나머지 2개 치아는 잇몸 치료를 통해서 살려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보이는 밑에 보이는 사진이 임플란트가 된 사진인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치아를 발치하는 날 예. 바로 즉시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수술이 끝난 직후에 바로 디지털 스캐너로 스캔을 뜹니다. 그럼 이렇게 구강 내 3차원 이미지가 컴퓨터 내에 저장이 되죠. 예. 그럼 이 이미지 상에서 환자분의 쓸 임시 치아를 디자인을 합니다. 네.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죠. 그럼 네네. 이 디자인을 이제 CAD/CAM 밀링 머신으로 보내게 되면 예. 몇 시간 안에 이 임시 치아가 완성이 돼서 나옵니다. 몇 시간 하네요. 네. 이야, 빠르네요. 아니 요즘에 왜 치과 가서 사랑니 하나만 뽑아도 있던 이가 없어지니까 밥 먹기 되게 힘들고 맞아요. 불편한데 뭐 임플란트인데 임시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일 바로 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맞아요. 네. 자 일단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좀 원장님께서 치료해 주셨는지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환자 한 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진상으로는 사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아래 앞니 쪽에 송곳니랑 작은 어머니 한 개까지 이 뿌리 쪽에 중치가 생겨서 구멍이 나고 통증이 있어서 예.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기로 치료 계획을 잡았고요. 아래 앞니를 발치하는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식립을 하고 그날 당일에 바로 본을 떴죠. 네. 본은 뭘로 뜹니까, 근데? 디지털 스캐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네. 때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본을 뜨는 방식도 그럼 사용을 발치 하는데요. 전에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발치 전에 미리 해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2 케이스처럼 네. 수술 당일에 바로 스캔을 떠서 제작을 해서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붙여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결과인가요? 지금 사례자분의? 네. 이분은 이제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2일 후라고 돼 있는데 네. 수술 2일 후에 아까 본을 떠서 만든 임시치아를 끼워 드린 거죠. 이제 일주일 후는요? 네, 일주일 후는 이제 실밥을 풀었을 때 상태입니다. 네. 아래 앞니가 없으니까 당연히 심미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죠. 그리고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분명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치아를 이렇게 넣어드려서 예. 심미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임시 치아의 경우에도 가벼운 식사는 좀 가능하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저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즉시 식립을 하거나 바로 당일 임시치아를 해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은 크게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도 크게 뭐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어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골유착이 잘 이루어져야 차후에 향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골유착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임시치아 사용을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 우리가 이 골유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 임플란트를 계속해서 동료를 주거나 하면 골유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뼈랑
임플란트 사이에 이제 파이브로 티슈가 개재되면서 골류착이 똑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임플란트가 빠진다거나 하는 거로 아이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임시 치아를 하는 것은 완벽한 치료가 아니고 네. 지금 당장 음식을 씹을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그렇죠. 보기 싫은 앞니 신미성을 응급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류착은 일어나고 나중에 최후의 최종 보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주십사 하시는 겁니다. 이 임시 치아는 근데 보통 얼마 정도 씁니까? 심어놓으면. 지금 임시 치아라고 하면 혹시 예전에 치과에서 치료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치과 치료는 받아봤지만 임시 치아는 제가 써본 적이 네. 없어가지고요.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이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나 예. 이제 치과에서 직접 찍어서 만드는 임시 치아를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런 임시 치아는 사실 마모 강도도 낮고 또 사용을 하면 이제 부러지거나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임시 치아는 네. 그렇게 직접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캐드캠 밀링 머신을 통해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레진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무리해서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예. 몇 달 단위까지도 충분히 사용을 하십니다. 그럼 저 6개월 후라는 거는 임플란트가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임플란트는 이미 심었고 아, 이제 네네. 최종 보철을 올린 최종 후에 보철. 네네. 수술 후 6개월 정도 됐을 때 사진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지만 네.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잘 치유됐고 음. 또 뼈 높이도 임플란트 레벨까지 딱 유지가 된 게 보이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지만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치아가 너무 가지런해요. 그러니까요. 이 교정도 일부러 따로 하는데 임플란트 하면 일석이조로 그냥 그러니까 바로 이분, 교정. 맞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앞니였잖아요. 네, 앞니 네, 네, 같은 네. 경우는 통증도 통증인데 음. 굉장히 자존감과 이 결부된 문제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치료 만족도가 높으셨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사례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리 살짝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80대 어머님 사례인데 굉장히 사진으로만 봐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 혹시 두 분은 이제 마른 오징어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촉촉한 게 더 좋습니다. 오래 씻고 싶어가지고요. 네, 제 주변을 봐도 이제 네. 마른 오징어나 육포 같은 질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이는 서양과 비교하면 질긴 걸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만큼 이제 저작근의 힘이 강해지죠. 그럼 근육의 힘이 강해지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이갈이나 이악물기 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갈이나 이악물기 습관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미 30대, 40대만 돼도 어금니 쪽에 굉장히 심한 마모를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심한 분들은 앞니까지 같이 마모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마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가 패이는 걸 우리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목 부분이 V자로 패이죠. 이게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치경부 마모증. 네네네. 네, 치경부 마모증이 굉장히 다발성으로 심하게 생기는 분들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상태로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더 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습관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이 마모가 너무 심해져서 치아의 형태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미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이 음식 저작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지금 이 어머님 상태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예. 마모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네. 치아들이 형태가 거의 없죠. 어머. 네, 그리고 이미 교합의 높이가 완전히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씹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음식이 씹기가 힘들어서 이제 예. 못 쉬게 되는 거죠. 저기 치아가 안 닿아서 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네.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위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예. 하기로 했고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 치아는 치아 외형이 조금 더 남아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보철을 해서 교합을 새로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계획대로 일단 상악은 이제 완전 발치를 다 하고 발치한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 저렇게 연세가 85세신데도 체력적이라든가 그런 게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나요? 당일 바로 식립을 해도? 네, 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높으면 임플란트 수술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실제로는 뭐 당뇨가 심하게 있거나 한 게 아니라면 임플란트 수술의 금기증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력적인 문제 같은 것도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수술을 좀 나눠서 한다거나 치료를 하루에 짧게 해서 여러 번에 나눠서 한다거나 해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연세가 높을수록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런 걱정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상담 나누는 동안 문자 사연하고 전화가 또 와 있는데 먼저 네. 문자 사연부터 또 다시 한번 만나보죠. 네, 30대 남성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네, 신경 치료할 때 마취가 잘 안 먹었는지 신경이 갈린 적이 있어서 예. 치아 공포증이 좀 심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데. 어후, 네. 네, 현재 임시 브릿지를 하고 임플란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브릿지를 한 치과에서 치과 공포증이 생기기도 했고 예. 임플란트도 수면 임플란트를 할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신경 이거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저거 할 그러니까요. 때. 정말 제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을 것 같고 치아 공포증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네. 수면 임플란트를 한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마취가 좀 덜 된 상황에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박아 이제 대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신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과 공포증이 생긴 것 근데 같은데. 저 정도면요. 만약 하다가 마취가 덜 돼서나 신경을 직접 건드리게 되면 정말 어느 정도의 고통입니까? 1부터 10이면. 네, 환자분들이 네.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온몸에 전기가 쫙 통하는 것처럼 어우, 소름 끼쳐.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끔찍해요. 분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면 예. 공포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공포증이 정말 심한 분들은 보면 이제 치과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럼요. 네. 체어에 앉기만 해도 막 식은땀을 흘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손을 잡아준다거나 이제 안심을 시켜주고 네네네. 이제 담요라든지 이제 베개 같은 걸 안게 해서 안심감을 주면서 조금 천천히 단계별로 나눠서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말씀하셨던 수면 임플란트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요즘 수면 임플란트 많이 하나요? 네. 수면 임플란트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해왔는데요. 예. 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 가수면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완전한 전신 마취랑은 조금 다릅니다. 음. 그래서 수면을 함으로써 그냥 이제 사람이 안정된 상태, 약간 잠이 든 상태에서 예. 치료를 하는 거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숨 이제 자고 일어났다는 느낌 정도로 이제 치과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공포증이 정말 심하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요. 일단 당장 치료는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한다면 치료가 꼭 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면 마취를 통해서라도 치료를 꼭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또 너무 오래 기다리실까 봐 빨리 맞아요. 전화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례지만 나이부터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50대요. 50대세요. 네네. 저는 또 그거보다도 젊으신 분일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목소리가 젊은 분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어머님 어떤 치아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자전거를 타다가요. 예. 네. 앞니가 부러져서 뺐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이거를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임플란트 하는데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예. 앞니가 없는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요. 예, 그럼요. 제가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일단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앞니가 부러지고 이런 상태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실까 싶은데요. 원장님, 지금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좀 가장 도움이 될까요?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더 여쭤보시죠. 혹시 치아가 부러진 게 한 개가 부러진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가 부러져서 발치를 하신 건가요? 부러진 거는 하나고요. 음. 옆에 거는 금이 갔는데 금 간 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안 대도 된다고 해서 금 간 거는 그냥 냅두고 부러진 것만 뺐어요. 네. 임플란트가 예. 앞니라고 해서 무슨 다른 제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심미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뿐이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류착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근데 뼈 상태가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치아가 부러지면서 치아만 부러진 게 아니라 주변에 골이 파손이 됐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치아가 부러졌더라도 주변 치주골이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있다면 물론 뼈 이식을 조금 동반해야 될 수도 있지만 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당일에 바로 고정된 임플란트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간을 내기 힘드시더라도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수술을 하시고 그날이나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임시 치아를 끼워 놓고 계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팔로업 체크 또는 3달 뒤에 골유착이 완성된 후에 최종 보초를 교환하는 작업만 하신다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식립을 하면서 임시 치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이 3차원 CT 검사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잇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주변 잇몸 상태까지 다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런 분에게는 정말 이 즉시 임플란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레포츠가 많이 활달돼서 예. 치아가 이제 운동 중에 부러지거나 하신 분들 예. 생각보다 가끔 찾아오게 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앞니가 없는 상태면 사회생활이 좀 힘들죠. 요즘 물론 마스크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앞니가 없으면 이제 발음이나 심미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치아만 부러진 게 아니라 치조골이 많이 손상된 게 아니라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임시 치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까 네. 3차원 CT를 꼭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시는데 이 치료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네,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은 없으시고요? 그 임시치아 붙이고 그 올리고 나면은 뭐 밥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없나요? 아, 임시 치아를 하고 식사하는 거 괜찮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조심은 해주셔야 돼요. 네. 아. 왜냐하면 이제 골유착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에 심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부드러운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은 크게 예. 문제가 없는데 네. 자기 치아처럼 생각하고 쓰는 거는 조금 3개월 뒤로 미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갈비 같은 거 이런 거 갑자기 오늘 땡겨서 막 드시고 그런 거, 이러시면 안 그 정도는 되고. 아니고요. 그렇죠? 부드러운 음식으로 부드러운 음식은 좀 조심해서 드실 필요는 있다. 네. 그게 좋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 좀 위로를 드리면서 앞으로 좀 운동 조심해서 좀 하시고 안 다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지금 사연이 연결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또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은 씨가 전화 한번 받아주십시오. 네,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치아 고민 있으셔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임플란트를 하려고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 예, 예. 네. 그 임플란트 하실 선생님이 뭐라고 한쪽은 잇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예. 작은 걸 심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잇몸이 한쪽은, 약해서요? 예, 한쪽은 그냥 큰 거 그대로 심으면 되고 한쪽은 너무 작아서 약해서 작은 걸 심어야 된다 하는데 예. 네. 작은 걸 심으면은 그게 뭐라고 심는데 지장이 없는 게 아니면은 또 작은 거 심으면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지 아,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작은 임플란트다 보니까 이 수명과 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머님 실례지만 연세는 좀 어떻게 되세요? 70년승요. 70년생이시라고요? 예, 예. 76세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저희가 여쭤볼 만한 부분을 여쭤본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바로 네, 어머니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수술 부위가 위쪽인가요, 아니면 아래쪽인가요? 위쪽네. 네, 아까 우리 상악동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예, 예. 네, 상악동이 이 위쪽 어금니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뼈의 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악동도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해서 좌우가 완전히 좌우대칭은 아니고요. 예.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부위별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상악동 위에 있는 부분은 뼈가 충분하니까 충분한 길이를 심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쪽은 뼈가 부족하니까 짧은 걸 심자는 얘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길이의 크기를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짧은 임플란트라고 했을 때 이 짧다는 정도가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4mm 직경의 10mm 길이 임플란트를 스탠다드로 보거든요. 이 정도로 심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금니에서 충분히 저작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물론 개인적인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4mm, 10mm짜리 길이를 못 심는 대신에 뭐 8.5mm든지 그러니까 한두 단계 짧은 걸 심고 대신에 굵은 임플란트를 심으면 표면적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지력을 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짧은 임플란트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짧지만 굵은 임플란트를 충분한 개수로 심을 수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저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수명도 아까 좀 여쭤보셨는데 충분히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반드시 짧은 걸 심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충분한 길이를 심을 수도 있지만 음. 좀 짧은 걸 심더라도 충분한 두께의 임플란트를 심고 개수를 늘려주면 충분한 기간 동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군요. 어머님 어떻게 그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어요? 아니 그런데 네. 그 치과 선생님 얘기는 이 몸이 약한데 큰 걸 심게 되는 것도만 네. 이게 이 몸이 갈라진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무리해서 큰 걸 심으면요. 예. 그렇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큰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굵은 임플란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래 원래 정상적으로 심는 보통 심는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마 상악동도 많이 내려와서 뼈도 부족하고 폭도 네. 많이 좁아진 경우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무리해서 굵은 걸 심는 것보다는 상악동 거상을 해서 너무 굵지 않고 긴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폭이 너무 좁은데 거기 무리해서 굵은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나중에 노출된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무리해서 굵은 걸 심는 건 방법이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좀 가는 대신에 긴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걸 거상술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거상술을 하게 되면 뼈를 이식하기 때문에 최종 보철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사용하시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예.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는 걸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상담을 여기까지 좀 네.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잇몸이 확실하게 임플란트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나서 진행을 해보시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병원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굵은 임플란트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개개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꼭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저희가 당일 임플란트 치료 사례들 이 발시 즉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여태까지 장점 위주로 알아봤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주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든지 예. 당일 임시치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치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과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는 없죠. 예.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씹을 치아가 없거나 또는 앞니가 없어서 심미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완벽하진 않고 좀 네. 약하긴 하지만 하루 당일이나 하루 안에 임시치아를 넣어드린 것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거나 임플란트가 필요한 치아가 있다면 예. 가까운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일단 3차원 CT 검사를 꼭 하시고 자기의 정확한 치조고 상태를 파악을 해서 적합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저는 제일 큰 주의사항은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빨리 병원을 가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모든 치료법에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개인차가 그럼요. 존재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조정민 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좀 더 맞아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의 상담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자, 한국인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건강 닥터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